안녕하세요. 아직은 익숙하지 않은 생각들, 미친 생각들입니다. 어, 베트남은 제2의 중국이 될 수 없죠. 될 수 없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은 베트남이 중국 다음으로 중국만큼 발전할 나라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베트남에 투자도 하고 또 베트남에서 사업도 하시잖아요. 게다가 최근 몇 년간은 그 미국하고 중국하고 패권 전쟁 때문에 그 무역 전쟁이 심화되고 있어가지고 중국의 대체 국가로서 베트남이 앞으로 많이 경제 발전을 할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제 생각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유는 세 가지인데, 첫 번째, 베트남에는 문화혁명이 없었다. 문화혁명은 그 영화 같은 데도 나오잖아요. 그 학생들이 선생님을 이렇게 잡아다가 인민재판에 세워가지고 두들겨 패고 죽이기도 하고, 문화유적지나 공자의 사당이라든지 이런 거를 막 깨부수고 불태우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런 중국에서 일어났었던 어떤 폭력행위, 그 10년간에 걸쳐서 일어났던 그 폭력행위가 베트남에는 없었는데, 그게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경제 발전이 어렵다라고 이제 말을 하면 굉장히 의아할 수밖에 없는데, 문화혁명이라는 거는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는 어떤 물리적인 폭력행위, 이것보다도 사실은 이 중국에 의해서 중국 사람들의 어떤 기존의 그 사회 질서, 사회 관념, 이런 걸 모두 파괴해버린 그 행위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 유교에서 말하는 게 군사부 일체잖아요. 선생님은 임금이나 부모와 똑같은 존재인 거잖아요. 그런 선생님들을 이제 끌고 나와서 학생들이 모욕감을 주고 때려 죽이기도 하고, 또 중국 역사의 이 몇천 년간 공자의 사상, 유교를 부정하거나 했던 어떤 그 권력자가 없었어요. 심지어 몽고의 원나라, 만주족의 청나라마저도 이 중국의 한족을 다스릴 때는 공자 사상에 기초해서 다스렸습니다. 공자의 사상을 부정할 수 없었던 거죠. 그만큼 공자의 사상이 이 중국 역사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큰데, 그거를 완전히 파괴해버린 게 바로 문화혁명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 사람들은 뭔가 자기들이 이게 믿고 따라야 하는 중심이 되는 사상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그동안 자신들을 통제해왔던 사상이 사라졌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그런 거 많이 이제 얘기하잖아요. 중국 사람들은 뭐 돈이라면 거의 뭐 완전히 그렇다. 아우, 저 사람들은 돈이라면 뭐 저런 짓까지 다 하지? 이제 라고 하는 게, 실제로 그 사람들이 원래 뭐 유전적으로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통제하고 있던, 이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있던 그 사상을 문화혁명을 통해서 완전히 파괴해버린 거죠. 파괴해버리다 보니까 어떤 목적이 있으면 그 목적을 향해서 달려갈 때 장애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장애물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국가라든지 이 국민 개개인도 경제 발전을 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굉장히 빠르게 나아갈 수 있었거든요. 근데 베트남은 이제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6.25 전쟁이 있었잖아요. 우리나라의 6.25 전쟁이 우리의 어떤 기존의 질서를 파괴하며, 사상적인 질서를 파괴함으로써 우리의 경제 발전에도 엄청나게 큰 도움을 줬거든요. 그러면 이제 베트남에도 전쟁이 있었으니까 뭐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베트남 전쟁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자면 베트남은 이전에 중국 그리고 프랑스로 이렇게 이어지면서 거의 1000년 가까운 식민지 생활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의 식민지에서 벗어난 일종의 독립해방운동이었던 겁니다. 베트남 전쟁은. 근데 이 독립해방, 외세로부터의 독립과 해방을 하려다 보니까 기존의 자기들의 전통 사상을 중심으로 똘똘 뭉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실제로 호치민의 리더십이 가부장적 리더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베트남의 경우에는 유교적 전통이 베트남 전쟁을 통해서 오히려 더 강화됐습니다. 물론 공산주의 이론을 받아들이긴 했지만 굉장히 강화됐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전통 사상을 깨부셔서 자기들을 통제하고 있는 사상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게 없어야 경제 발전에 유리한데 베트남은 오히려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두 번째 이유로는 개발 독재자가 없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개발 독재자죠. 그리고 중국 같으면 이제 등소평이 개발 독재자입니다. 개발 독재자라는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독재인데 개발이라고 하는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라고 이제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런 독재자를 이제 개발 독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박정희 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도 중요하지만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하니 민주주의는 뒤로 조금 미루고 경제 발전을 우선시하자. 똑같이 등소평도 우리가 공산주의 국가, 우리는 사회주의를 해야 하지만 당장 먹고 살아야 하니까 우리가 공산 사회주의적 그 목표는 뒤로 잠시 미루고 우선은 경제 발전을 하자 라고 해서 리더십을 발휘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호치민 사망 이후에 이제 베트남에서 개혁 개방을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집단 지도 체제입니다. 어느 한 사람이 완벽한 리더십을 갖지 못합니다. 물론 앞으로도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강력한 리더십이 없다는 거는 이 저개발 국가에 있어서 이 발전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왜냐하면 등소평도 개혁 개방을 시작해서 사망할 때까지 20년. 박정희 대통령도 그 5.16 쿠데타 이후에 정확하게는 이제 19년인데 거의 20년이죠. 20년간 이 독재를 하면서 이 일관되게 한 방향으로 경제 발전을 이끌어 나갔거든요. 근데 이제 베트남은 그런 1인 독재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그때그때 경제 정책이 바뀔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선택과 집중인데 경제 발전에 있어서 강력한 이 드라이브를 거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AI의 발달입니다. AI의 발달. AI의 발달과 노동 집약적 산업, 농업에 주로 의존하는 베트남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실 텐데 스마트팜이나 스마트 팩토리라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1970년대에 생산이 굉장히 자동화됩니다. 근데 이제 생산의 자동화라는 거는 소품종 대량 생산에는 적합한데 다품종 소량 생산에는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계라는 거는 뭔가 한 가지 이 프로그램 값을 세팅을 해놓으면 똑같은 걸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생산하는 건 할 수 있는데 기계 스스로가 뭔가 생각을 해서 생산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인공지능과 자동화 기계가 합쳐지면 생각하는 로봇가 되는 겁니다. 생각하는 로봇가 돼서 예를 들어서 뭐 의류라든지 뭐 신발이라든지 뭐 간단한 공산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소위 말하는 스마트 팩토리에서 소품종 대량으로 생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앞으로
뭐 굳이 뭐 트럼프가 리쇼링 어쩌고 하지 않아도 유럽이나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AI의 발달에 따라서 스마트 팩토리가 엄청 많이 생길 거고, 기존의 어떤 중국이나 이 베트남 동남아 국가에 의존하던 그런 제품들이 상당 부분 미국이나 유럽 현지에서 생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베트남은 이제 수출하는 것도 줄 수밖에 없고, 결국은 경제 성장이 어려울 수밖에 이제 없는 거죠. 스마트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농산물이라는 게 우리가 대부분 저개발 국가에 많이 의존하잖아요. 왜냐하면 농사 일 자체가 부가치가 낮으니까. 근데 그거를 공장에서 인공지능이 생산을 해낸다. 그렇게 해서 바로 가까운 도시 지역으로 공급을 해준다. 앞으로는 그렇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실 그 베트남에서 주로 생산하는 그런 농산물이 수출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당연히 부가가치가 낮아지고 경제 성장도 낮아질 수밖에 이제 없게 되겠죠.